할머니,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빨리 도망쳐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타지 말라니?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할머니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7살 옆집 꼬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뛰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땐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69된 이정순이라고 해요. 5년 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아들 내외 덕에 외로움을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주들을 봐주는 것이 제 소박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저의 평온하고 소박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옆집 아이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다시 겪는다면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마침 김치가 똑 떨어져 새로 담그려고 상가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니 잠시 후 띵하는 신호음과 함께 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옆집 꼬마 지우가 혼자 서 있었어요. 늘 명랑하게 인사를 건네던 아이였기에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혼자 어디 가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밤새 울기라도 한 듯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아이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응? 아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할머니도 위험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지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살 아이의 눈에 어째서 저렇게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을 수 있을까요? 제 등골이 서늘해지다 못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에서 지우의 겁에 질린 얼굴과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도망치라니,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옆집 쪽으로 다가가 저희 집과 옆집 사이 벽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해서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옆집을 계속 신경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드라마 내용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까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옆집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쾅!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의 비명이 희미하게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으악!
제가 벌떡 일어나 거실 베란다로 나가 옆집 벽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평소 들은 적 없는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엄마, 엄마. 닥쳐.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발이 바닥을 질질 끌리는 소리, 아이가 저항하며 울부짖는 소리에 이어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지우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도망치세요라던 아이의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현관문 너머 복도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우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늘 다정하게 서 있던 엄마 대신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입가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애써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이웃이에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 없이 고개만 까닥하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신발 끝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말했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타. 목소리가 낮고 거칠어서 듣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늘 아침마다 지우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태워주던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험상궂은 남자가 아침 저녁으로 제 집처럼 옆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텅 빈 그네에 앉아 발끝으로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혼자 놀아?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지우가 그네를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더니 입을 꽉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다시 물었어요. 지우야, 괜찮은 거야?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팔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팔 티셔츠 소매가 거쳐 올라가 있었는데 하얀 팔목에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른 남자의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 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리고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아파트 쪽으로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아이의 작아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옆집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남자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가면서 또 그 할망구랑 말 섞었겠다? 입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똑똑히 말했지? 지우의 겁에 질린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흑흑흑.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 안 해?
다시는 엄마 얼굴 못 보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네, 잘못했어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듣는 순간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빈 택배 박스를 내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갑고 악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갖고 나갔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112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옆집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웬 낯선 남자한테 계속 위협받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이 주소를 물었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괜한 오지랖을 부려 일을 더 크게 만든 걸까요? 지우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생각하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신고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앳돼 보이는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저에게 물었죠.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래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발 아이 좀 확인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복도로 나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경찰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잠시 집 안 좀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시죠. 뭐 숨길 것도 없는 집안입니다만. 들어오시죠.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청소부가 따로 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과일이 예쁘게 담겨 있었고 소파에는 쿠션이 각을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남자에게 물었죠.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남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동생은 급한 일이 생겨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우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조카 녀석 혼자 둘 수 없어서 제가 잠시 와 있는 겁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조철용 씨 되시는군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우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문 뒤에 서서 나오기 전 아이가 조철용의 눈치를 살피며 작게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을요. 나이든 경찰관이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삼촌이 너 때리거나 무섭게 한 적 있니?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지우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조철용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팔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정말이야? 아무도 안 괴롭혔어? 네, 정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외우기라도 한 것처럼 또박또박 대답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니야, 지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철용이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경찰관이 몇 가지를 더 물었지만 지우 엄마는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동생이 아이를 잘 봐주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경찰관이 조철용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보시다시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며칠 전에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고 저 남자가 아이 팔을 세게 잡아 끄는 걸 봤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아이도 멀쩡하고 어머니와 통화도 했습니다. 외삼촌이 조카 봐주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조철용이 저를 보며 씩 웃는데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제 조카 좀 예뻐해 주는 게 이 할머님 눈에는 학대로 보였나 봅니다.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팔에 시뻘건 자국은 분명 손찌검을 한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분명히 도망치라고 했단 말입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직접 놀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머님, 무고죄라고 아시죠?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저도 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에 서 있던 조철용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에요. 지우의 겁에 질린 눈빛, 팔목의 손자국, 저를 향한 경고까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깊은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틀 뒤 아파트 부녀회장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정순 할머니. 옆집에 경찰을 부르셨다면서요? 남의 집안일에 왜 그렇게 참견을 하세요? 그 집 외삼촌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괜히 오지랖 부려서 아파트 분위기만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날 저녁 며느리 혜진이도 저희 집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옆집에 경찰 불렀다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고요.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보렴. 그 아이가. 그만하세요. 경찰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어머님 망상 때문에 저희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세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됐어요.
엄마,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일 참견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지내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파트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벌레 보듯 피했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철저히 고립된 채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때 창밖 놀이터에 혼자 그네를 타는 지우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설령 이 싸움을 저 혼자 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때로는 조철용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때로는 무언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죠. 지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경찰도 가족도 이웃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벽에 바싹 붙이고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에는 조철용이 집을 드나드는 시간을 꼼꼼하게 적었죠.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온 아파트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었어요. 복도에는 어둑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현관문 앞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걸 저녁에 봤었거든요. 문득 혹시 그 안에 약봉투나 영수증 같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비닐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와 술병, 담배꽁초 따위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코를 막고 그 안을 뒤지려던 순간이었어요. 철컥. 바로 옆에서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조철용이 나왔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철용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저 쓰레기를 버리려고. 조철용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쓰레기를? 이 할망구가 돌았나? 남의 집 쓰레기를 왜 뒤지고 있어? 조철용의 소나기에 엄청난 힘이 들어갔어요. 팔이 비틀리는 것처럼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조철용은 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정신이 나갔어? 경찰 부른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다 쓰레기까지 뒤져? 진짜 죽고 싶어? 조철용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당장 말해. 뭘 찾으려고 했어? 뭘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저는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철용이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보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태식 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식 씨는 예순이 훌쩍 넘어 보였지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분이었죠. 조철용이 욕을 읊조리며 제 팔을 놓았습니다. 태식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철용을 쏘아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입니까? 조철용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 쓰레기를 뒤지고 있기에 무슨 일인가 했던 겁니다. 태식 씨가 저를 돌아보았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봉투를 잘못 봤어요. 태식 씨가 조철용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실수였다는데 그만 들어가시죠. 제가 할머님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조철용이 기분 나쁘다는 듯 태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웬만하면 경비원 아저씨는 참견 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하지만 태식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간 순찰 돌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조철용이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면 될 거 아니오. 조철용이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태식 씨가 제 집 현관문까지 따라와 주셨지만 제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시고요. 태식 씨가 돌아서려다 멈추고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옆집 문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제 가방에는 핸드폰과 그동안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태식 씨에게 어젯밤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제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태식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과 수첩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조철용의 출입 시간을 적은 수첩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머님, 대체 왜 이런 걸 모으고 계십니까?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남의 집안일이라며 외면했던 옆집의 가정폭력,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에 대해서요. 그때 제가 경찰이라도 불렀더라면 그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우를 절대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태식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이제 힘없는 정년퇴직자일 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형사셨잖아요.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식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어젯밤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아파트 CCTV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태식 씨는 전직 형사답게 CCTV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며 조철용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타는 차가 매번 다릅니다. 화면 속에서 조철용은 검은색, 흰색, 회색, 다른 차를 번갈아 타고 있었어요. 대포차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을 피하려는 수법이죠. 그리고 저기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군요. 태식 씨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조철용이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옛날 동료한테 연락해서 차량 번호 조회를 좀 부탁해 봐야겠습니다. 태식 씨가 전화를 걸어 수첩에 적은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통화를 하는 태식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식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남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대원입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네. 지우 엄마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빚을 졌고 조직이 그 여자를 집에 감금한 채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는 엄마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인질이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아동 학대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엮인 끔찍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어떡하죠? 보통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태식 씨가 경비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님,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우리 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단순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 범죄예요. 이런 놈들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식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직 형사답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쪽에는 법적인 절차도 훤히 꿰고 있고 경찰과 직접 협조하는 공식적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태식 씨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옛날 동료 녀석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가장 신뢰할 만한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전화 통화를 마친 태식 씨가 제 수첩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하니 내일 당장 한번 가보세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라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상담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글씨체로 붙어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한 대기실에서 젊은 직원이 일어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해맑은 그림들이 붙어 있어 포근한 느낌이 드는 방이었어요. 잠시 후 다른 여자분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서미연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얼굴이 아주 차분하고 신뢰감이 갔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했던 일,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서러움, 태식 씨와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끔찍한 사실까지 전부 말입니다. 미연은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무언가를 메모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미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저는 그저 아이가 눈에 밟혀서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할머님처럼 이렇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미연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나오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으니까요. 미연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 아동학대를 넘어 불법 감금, 그리고 조직 범죄까지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꿈쩍도 안 하던데요. 맞아요. 경찰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연이 펜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지금 지우 어머님은 감금되어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외부에 보내는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쓴 메모라든지 누군가에게 몰래 보낸 메시지 같은 것 말이에요. 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자 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우를요? 네. 아이가 엄마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전달한다면 그건 역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먼저 신뢰관계를 쌓으셔야 해요.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할머님께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미연이 작은 가방에서 새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이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건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표현 방법이거든요. 제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8시 30분, 지우가 유치원 버스를 타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아이를 기다렸어요. 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가 직접 만든 꿀 송편이 담긴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철용과 함께 나왔습니다. 조철용은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세워두고는 저쪽 구석으로 가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안녕? 지우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우리 지우 주려고 맛있는 송편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지우가 주저하며 봉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낯선 사람 아니잖아.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인데? 저는 봉지를 벤치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여기 놔둘 테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렴.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섰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주변을 살피더니 슬금슬금 다가가 봉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송편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나가 간식을 건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준비해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지우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여기에 그림을 그려봐. 그럼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몰라. 사흘 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바로 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케치북을 받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틈으로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파란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우야?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저기 갇혀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방문을 잠가서 나오지 못해요.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지우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지우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좀 구해줘요. 그럼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약속할게. 며칠 후 지우는 더 결정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작은 방에 갇힌 엄마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었는데 특정 날짜인 15일에 커다란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태식 씨와 미연을 만났습니다. 그림을 본 태식 씨가 무릎을 쳤어요. 이날이 정산일일 겁니다. 조직원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라는 뜻이죠. 저놈들을 싹 잡아들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태식 씨는 곧바로 옛 상사인 경찰서 강력계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셋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력계 사무실은 삭막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에는 세상을 바꿀 증거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태식 씨의 소개로 만난 강 팀장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강 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당장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지우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이 그림은 아이의 진술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5일, 이틀 남았군요. 좋습니다.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그 아이와 어머니를 구출하겠습니다. 저는 강 팀장이 내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로 매일이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계속 시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작전 하루 전날 태식 씨가 저를 경비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할머님, 경찰이 내일 저녁에 잠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저희 집 근처에서요? 네, 아파트 주변 곳곳에 배치될 겁니다. 조직원들이 모이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강 팀장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진입할 계획입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만 계셔야 합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저놈들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드디어 15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을 설친 탓에 새벽같이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우가 조철용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 버스를 타러 나왔어요. 저는 베란다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가슴 졸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버스에 오르기 전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 쪽을 한번 돌아보더군요. 아이가 제게만 보이도록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창문에 붙어 몰래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하루만 지나면 돼. 조금만 더 참으렴. 이 할머니가,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널 구하러 갈 거야.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배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온 신경은 옆집과 시계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태식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주변에 모두 배치 완료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부터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저녁 6시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조철용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옆집에 귀를 기울였어요. 폭풍 전야처럼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7시가 넘어가자 옆집에서 부산스러운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남자의 발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8시쯤 되자 자기들만의 잔치라도 벌이는 듯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귀에까지 그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뛰어가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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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났어요. 꼼짝 마. 전원 손 머리 위로 올려. 엎드려.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 형사들의 고함 소리와 비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뒤엉켜 벽을 뚫고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들이 총을 든 채 쉴 새 없이 옆집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5명 확보했습니다. 안방하고 작은 방 즉시 수색해. 작은 방에 감금된 여자 1명 있습니다. 구급차 불러. 무전기 소리가 긴박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옆집에서 남자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모두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그 안에는 조철용도 있었고 CCTV에서 봤던 공범과 낯선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 하나가 깡마른 여자를 부축하며 나왔어요. 지우 엄마였습니다. 여자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엄마. 복도 끝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형사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지우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저는 문구멍으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팀장이 복도로 나와서 주변을 정리하다가 저희 집 문 쪽을 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보더니 다가와 제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현장에서 모두 검거했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닙니다. 할머님의 용기와 끈기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이 가족을 구하신 건 바로 할머님이십니다. 그때 지우 엄마가 형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지우 엄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지우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우 엄마는 들것에 실려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복도 창문으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역 신문에 용감한 시민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60대 노인의 끈질긴 신고라고 적혀 있었죠. 아파트에서는 그 노인이 저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저를 외면하던 이웃들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타박하던 부녀회장은 죄송하다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아파트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슈퍼 주인은 신문 기사를 봤다며 과일 한 봉지를 덤으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별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용기 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 혜진이가 큰 보따리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네가 애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알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만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녁에는 아들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는 멋쩍게 웃으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엄마 말씀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가족 걱정돼서 그랬던 거 엄마가 다 알지.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무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몰라보게 건강해진 지우 엄마와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들어오며 제게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지우 엄마는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차 한잔 하게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지우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용감했어요. 그림으로 알려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강민이와 서연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새 아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어요.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예전의 겁에 질린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지켜낸 것은 한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었고, 엄마의 평화였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 행복이 지금 제 눈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걸요. 그 뒤로 평화로운 날들은 이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마치 지독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아침에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아이를 반기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유치원 앞에서 손자 강민이와 손녀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노란 유치원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제잘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강민이가 가방을 흔들며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서연이도 그 뒤를 따라와 제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오늘 우리 강민이, 서연이 재미있었어? 네. 제가 그린 그림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할머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이구, 그랬어? 우리 강아지들, 얼른 집에 가서 할머니랑 맛있는 간식 먹자.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부르르릉. 바로 등 뒤에서 마치 땅이 울리는 듯 크고 위협적인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인도 안쪽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가 고개를 돌려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와 제 양옆에 있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뱀처럼 차갑고 끈적끈적한 시선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내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갔지만 제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오토바이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강민이가 말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이구, 미안하다. 할머니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이 간식을 먹은 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나서 저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밤 9시쯤 현관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마치 누군가 얇은 종이를 문틈으로 밀어넣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고 봉투를 뜯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주들이 오늘 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강민이가 그네를 타고 서연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른 것도 들어 있었어요.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손녀 서연이의 유치원 가방에 달려있던 것이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서연이에게 사주었던 바로 그 열쇠고리였습니다. 아이의 가방에서 이걸 직접 떼어냈다는 뜻입니다. 제 손녀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칠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검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서 주둥이 잘못 놀리면 다음은 네 손주 새끼들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체포된 조직원들의 배후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더 큰 세력이 이제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손주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저 때문에 제 손주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지금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잠시 가도 되겠니?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빨리 가서 말해줄게. 30분 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어요. 아들이 봉투 안에 내용물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며느리가 열쇠고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거 서연이 거잖아요. 어머님,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쪽지를 읽은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위험해졌잖아요.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 우리 가족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증언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당장 이사 가야겠어요. 뭐?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알고 지내는 부동산에 연락할게요. 아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강민이와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당장 짐 싸야 돼. 엄마, 왜? 아이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저의 그릇된 선택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세요.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빨리요. 집에 가셔서 짐 싸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방가방을 꺼내어 옷을 몇 벌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잠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아들이 임시로 모텔을 잡았어요.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당장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식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태식 씨,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실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파트 경비실로 가니 태식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했던 미연 씨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두 사람한테 보여주었어요. 태식 씨가 사진과 쪽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미연이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주분 거예요? 네. 저희 둘째 손녀 가방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때 태식 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체포된 놈들은 말단이었던 거죠. 어떡하죠? 제 손주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울먹이자 미연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24시간 내내 손주들을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고개를 젓자 태식 씨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한테 연락할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해주겠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애들이 유치원 가고 놀이터 가고 할 때마다 따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식 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 옛날 동료들한테 알아볼게요. 배우가 누군지 찾아야 해요. 이틀이 지난 후 태식 씨로부터 경비실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로 갔더니 태식 씨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할머니, 배우를 알아냈어요. 누구예요? 최종철이라는 인물이에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죠. 체포된 놈들은 다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거예요. 태식 씨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잔인하기로 악명 높아요. 배신자나 방해되는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는군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 손주들이 경찰이 수배 중이지만 아직 못 잡았대요. 이놈이 워낙 교묘하게 숨어서요. 태식 씨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미연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재판 증언 포기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증언하면 범인들을 처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손주들이 위험해져요. 제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태식 씨가 아무도 하지 못했고 미연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아들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어렵게 회복했던 가족 간의 신뢰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와 텅 빈 집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팀장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차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지우와 지우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손주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강민이와 서연이의 웃는 얼굴. 눈을 감으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에 혼자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릴 수가 없었죠. 제 신념과 제 손주들의 목숨을 저울질해야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앞에서 저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지우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 엄마의 얼굴이 슬픔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 엄마 어서 와요.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잠시 미연 선생님이 봐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협박받고 계시다면서요? 그 말 듣고 급하게 찾아왔어요. 지우 엄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지우 엄마가 가방에서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기사 봤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 그놈이 아직 안 잡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협박 때문에 재판 증언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금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미안해요. 지우 엄마까지 걱정을 끼쳐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우 엄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있지 않을래요. 제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감금되어 있을 때 그놈들이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어요. 술만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온갖 비밀들을 다 떠들어댔거든요. 지우 엄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죽은 듯이 누워 그 대화를 전부 외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요.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에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세상에,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지우 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적었습니다. 놈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장소, 사람 이름, 돈이 오고 간 계좌번호, 제가 들었던 모든 대화 내용까지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직원들이 서쪽 공단 폐인쇄 공장에서 자주 만난다고 했어요. 거기가 틀림없는 아지트일 거예요. 인쇄 공장이라고? 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이 정도면 경찰이 찾는데 큰 단서가 될 거예요. 지우 엄마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김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본명은 아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인상착의까지 전부 적어두었으니 이걸 경찰한테 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그 우두머리 최종철을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지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받은 도움, 목숨 빚을 갚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싸울래요. 절대 할머니 혼자 위험에 빠지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지우 엄마의 굳은 의지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꺼져가던 마음속 불씨가 다시 세차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정말 고마워, 지우 엄마. 저는 지우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태식 씨에게 연락한 후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태식 씨는 수첩의 내용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입니다. 경찰한테 바로 전달해야겠습니다. 태식 씨는 곧바로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강 팀장이 직접 아파트로 달려왔어요. 강 팀장은 수첩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서쪽 공단의 폐업한 인쇄 공장은 몇 개 안 됩니다.
바로 특정할 수 있겠어요. 정말 큰 용기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강 팀장은 지우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즉시 검거 작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할머님과 가족분들은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기셔야 합니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철저하게 보호해 드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간대.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 된대. 진짜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곧 다 끝날 거야. 2시간 뒤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저와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한 후 1시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만 계시면 될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방이 3개 있었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짐을 모두 풀자 아이들은 방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혜진이가 주방에서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눈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무서워서 어머님 마음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아니다, 혜진아.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엄마는 자식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는 법이야. 나도 그렇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불안과 미안함을 다독이며 비로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내일 새벽에 작전 들어갑니다.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님, 성공했습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 잡았어요? 네. 최종철 포함해서 아지트에 있던 잔당 7명, 전원 검거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준호야, 혜진아. 저는 아들 며느리의 방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잡았어. 드디어 범인들 다 잡았대.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2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TV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최종철의 얼굴을 보던 며느리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존경해요. 일주일 뒤 저와 지우 엄마는 나란히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어요. 피고인석에 수갑찬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이정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으로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과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지우 엄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석 달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강제로 이용당했습니다. 지우 엄마가 또박또박 말했고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최종철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법정을 나오자
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할머니 덕분에 큰 조직을 소탕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 팀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고 지우 엄마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저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침내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희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아들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위대한 용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제 신념과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평범한 행복까지 모두 지켜낸 겁니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곱게 물들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석 가능하세요? 감사패요? 제가 받을 게 뭐가 있다고. 네. 할머니와 경비원 태식 씨, 그리고 미연 선생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를 지켜주신 특별한 분들이시잖아요. 주민들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다음날 일요일 오후 아파트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 대체 뭘 입고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행사 가시는데 옷은 준비하셨어요? 아직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평소처럼 입고 가야 할 듯 싶네. 어머니, 제가 곧 갈 테니 저랑 같이 준비해요. 기다려주세요. 1시간 뒤 며느리 혜진이가 큰 쇼핑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어머님 생각나서 새로 샀어요. 쇼핑백을 열자 곱게 접힌 예쁜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차분한 회색 치마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준비했어?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모습으로 서셔야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제게 한복을 입혀주고 머리도 정성껏 비서 쪽을 쪄주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쯤 다목적실로 내려가니 홀 안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태식 씨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입던 경비복 대신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느름하면서도 멋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고우셔서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태식 씨도 양복 입으니 아주 멋있어요. 미연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도착해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어서 와요. 미연 씨, 고마워요. 앞자리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손을 흔들었고 강민이와 서연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잠시 후 부녀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파트의 영웅들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녀회장이 저와 태식 씨, 미연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께서는 모두가 외면할 때 용기를 내어 범죄를 신고하셨고 가족과 이웃의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 아파트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홀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태식 경비원님은 전문성을 발휘해 수사를 도우셨고 서미연 사회복지사님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세 분 덕분에 우리 아파트에서 큰 범죄 조직이 소탕됐고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부녀회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정순 할머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태식 씨와 미연도 제 뒤를 따라 올라왔어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제게 묵직한 감사패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패에는 정의로운 시민, 이정순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외면하던 아주머니도 뒤에서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모두 진심 어린 미소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때 홀 뒤편문이 열리더니 지우와 지우 엄마가 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단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우 엄마도 단상으로 올라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부녀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게 소감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이웃인 어린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둘러보면 되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저 어린아이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맘 편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되찾은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패를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과 이웃을 지켜낸 이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듬해 가을이 되었어요. 저는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공원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동으로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지나가다 아이가 놓친 공이 대굴대굴 굴러 제 발밑으로 왔어요. 저는 웃으며 공을 주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장난치다가. 괜찮아요. 아이가 참 귀엽네요. 아이 엄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이사 오기 전에 걱정했는데 이웃분들이 다들 좋으셔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거든요. 사람이 무서워서 아이를 놀이터에 내보내기도 겁이 났어요. 저는 놀이터에서 새로 온 아이와 스스럼 없이 어울려 노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살만한 세상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서 살면 화내고 싸울 일은 없더라고요. 이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맘껏 놀아보세요.
제가 따뜻하게 말하자 아이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한 60대 주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태식 씨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우와 지우 엄마도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손주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간식 먹자.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부부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한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모든 평화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벽에 걸린 감사패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어요. 할머니, 우유 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저는 웃으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아름다운 노을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평범하지만 이토록 행복한 하루.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손주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강민이가 제 옆구리에 파고들었고 서연이가 반대편에서 기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들 사랑해.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 그것이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행복을 당당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고 문제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집에서 힘든 일을 겪는 아이를 보고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심지어 경찰도 믿어주지 않아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의 겁에 질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기는 쉽죠. 하지만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한 가족의 행복이었고 우리 모두의 평화였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